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주말이 되고 나서 월요일쯤 되려고 그러면 월요병이 조금 생기는 것 같다가도 우리 출발 새아침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꼭 방송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고 싶으셨죠? 끝까지 한번 함께해 주시고요. 자, 먼저 경제 방뉴스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도 종합부동산세율이 오르겠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제 7월 70대 책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는 빠졌습니다. 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대폭 올렸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해 12, 16대 책을 보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에서 많게는 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상정은 됐지만 통과는 못했죠. 네.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 여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이것도 포함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회 상황 비춰보면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자도 과표 구간에 따라서 현재 0.5에서 2.7%인 종부세율이 0.6에서 3%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다 지금 공시가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깎아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 이게 점진적으로 높아집니다. 내년은 90%까지, 후내년에는 95%까지. 이 인상분을 반영하게 되면 1주택자의 세부담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거주기간 요건이 이제 추가가 돼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 그리고 난 다음 한 집을 팔았다. 이러면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절반으로 뚝 줄어듭니다. 다만 이제 이 은퇴한 1주택자들 장기 보유했는데 세금 부담 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10%포인트 늘어나는데 어쨌든 다주택자, 법인뿐 아니라 1주택자도 내년 이 종부세까지 늘어나게 되면 내년 종부세 세수는 1조 6,6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 왜 그러냐면 이게 퍼센테이지뿐만이 아니라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동안에는 시가 20억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10억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해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갔지만 이제는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 20억짜리는 20억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얼마나 세금이 올라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어쨌든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을 하지 않고 증여를 택하는 경우 이건 역시 막아버리겠다 이러면서 증여할 때 내는 취득세 이걸 대폭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문제는 증여할 때 내는 취득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돈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70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양도세는 최대 2배 오르고요. 거래세는 3배에서 4배까지 오릅니다. 그러면 다주택자의 선택지는 3개밖에 없습니다. 우선 정부의 의도대로 내년 5월 이전까지 파는 것, 두 번째는 사전에 증여하는 것, 세 번째는 버티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내느니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사전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풍선 효과를 정부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로 우회로로 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거론되는 방안을 보게 되면 이 증여로 받은 부동산에 붙는 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올리는 겁니다. 현재 증여시 취득세는 기준 시가의 단일세율 3.5%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대 책에서 1주택자가 추가로 한 주택을 더 매입하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1에서 3%이지만 법이 통과하면 8%입니다. 3주택 이상은 12%로 취득세를 올리겠다라는 건데 마찬가지 증여재산에서도 똑같은 취득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제 증여취득세를 산정할 때 이제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하는 방법까지 도입을 해서 다주택자의 배우자나 어린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얼마나 커질지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봐도 명쾌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너무 헷갈립니다. 자, 그리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대폭 감소했던 우리나라와 중국 간 항공 노선 운항이 일부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폭 감축됐던 한중 항공 노선 일부가 이달부터 재개되는데요. 일단 국토교통부가 중국 한국당국과 이제 협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주당 10회 정도 운행 중인 양국 항공 노선을 주 20회까지 2배 정도 늘리기로 한 겁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말부터였습니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겠다면서 항공사당 1개 노선만 주 1회씩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현재는 양국의 항공사 8개 노선에서 주 10회 운행하고 있지만 이제 국가별 최대 주 10회까지 이제 확대 운행이 되면 양국 통틀어서 노선이 20회로 운항이 가능한데요. 이번 항공사 운항 확대의 경우에는 뭐 긴급한 이 사업적인 수요가 있고요. 또 현지 교민, 유학생 교육과 같은 것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차원인데 어쨌든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서 이 특정 노선 항공편에 대해서 양국의 이제 여객 수가 이제 3주 연속 좀 코로나19 환자 없이 증가했다. 여객수가 증가했다. 이럴 경우에는 양국 간 협의를 거쳐서 추가 확대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그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중고차 판매업을 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정부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고차 판매 대수가 224만 대, 22조 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미 신차 판매 178만 대보다도 약 1.3배 정도 중고차 시장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 급등하다 보니까 소비자 불만도 폭등하고 있는데요. 싼 값에 중고차를 판 것처럼 속여서 비싼 값에 저질의 중고차를 팔아 넘기는 이 허위 매물, 또 차량 이 사고 수리 이력을 숨기는 등 성능을 조작하거나 강매하는 것이 이제 판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기업 진출이 허용이 되면 중고차 시장 구조가 좀 바뀌어서 소비자 불만이 좀 줄어들고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돼서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SK엔카를 운영하던 SK그룹은 사업을 매각하고 떠났는데 그러나 최근 동방성장위원회가 이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자동차 중고업은 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2013년 이래 대기업에 닫혔던 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매매업, 대기업 중고차 매매업을 진입을 5년간 더 막을지 아니면 허용할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를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식이 오늘 오전 8시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일찍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조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를 불러 모았죠.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성추행 고발자를 연대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올린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시간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연결을 해서요. 피해자 2차 가해 근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빈소 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의견을 지난주에 밝히면서 정의당이 조문을 정쟁화한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식의 의견을 먼저 밝히게 된 이유 뭡니까 정확하게? 우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았을 때 다양한 평가가 있기 마련이고 또 응원은 감사히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마치 좀 박 시장님을 모욕했다는 식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인권 변호사로서 그리고 시민운동가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했던 많은 분의 애도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때 저 한 사람만큼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고소인 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2차 가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고소인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하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낸 저 같은 국회의원도 있다고 그렇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박원순 시장이 인권 변호사로서 혹은 시장으로서 잘한 일은 잘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고소가 접수된 만큼 그 고소를 한 사람의 입장도 우리가 일단 존중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말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뭐 고소를 했다고 무조건 그 사람 말이 맞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예의상 갑작스럽게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분에 대해서 상도 치르지 않았는데 상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피고소인이 이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네.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면 늦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피해 호소인의 상처가 또 같은 경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좀 더 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의원님께서 생각하셨는데 그런 의견이 나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사람들의 반응이랄까 다른 여당의 인사들의 발언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아주 직접적으로 아프게 다가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간의 분란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이건 어떤 심정으로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2차 가해나 이런 내용들이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좀 확실하게 말해야만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저희 말들 때문에 또 다른 쪽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원순 시장님을 어쨌든 그동안 함께 해왔던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해왔던 분들이 있고 또 모두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류호정 장혜영 의원은 조문을 거부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또 심상정 대표라든가 뭐 이정의 대표라든가 이런 그 집행부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또 조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당 내에서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이 많이 다르게 조금 표출되는 거는 괜찮으십니까? 전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당 안에서의 혹시 다른 의원들이 류호정 의원이나 장 의원에게 뭐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건 또 없었나요? 네, 뭐라 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류호정 의원 등의 이런 조문 거부 발언 이후에 정의당 당원의 지금 탈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아직 확실한 수치를 이 당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확실한 수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럼 당내에서는 뭐 탈당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하거나 문제시 삼거나 이러지는 않나 보네요?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어서 딱 하나의 의견만 있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박원순 시장 장례. 이 방식이 문제다라면서 청원이 이렇고 이게 55만 명 정도가 동의한 걸로 났어요. 물론 이미 이제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청원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청원에 55만 명이 동의하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미 5일은 지나갔고 네. 잠시 후 연결식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제 생각은 장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 망자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원에 동의한 분들이 그 슬퍼하는 그 과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과 과정은 또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원 55만 명이 의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뭐 장례식을 정말로 뭐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차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와 같은 거에 대한 문제제기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직원에게 고소를 당한
사실은 이제 밝혀지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와 2차 가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그 포털에 고인의 이름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자동 완성되는 검색어에 비서가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거의 다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게 고소인을 죽이는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 있지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게 부추기는 게 될까 봐 정말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행태가 바로 고인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가해가. 사실 박원순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승소를 이끌었던 변호인이었잖아요. 네. 네, 노영희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행태는 지금의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신상 털기를 단순히 몇 사람의 그런 관음증을 충족시키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수사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검거를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관련 부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개정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법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 2차 가해나 과도한 시장 털기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형태가 매우 좀 기형적이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543님께서 이런 말도 하십니다. 류호정 의원 좀 예의가 없으신 거 아닐까요? 저를 비롯해서 주변의 대다수는 정의당 지지를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0630님께서는 류호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삐뚤어진 오만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조금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순 시장님이 그동안 해온 일들이 많아서 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 오직 피해 호소인의 입장에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고소인이 사실은 말한 것을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 사실일 거다라고 전제하시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피해 호소인의 입장은 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내부적으로 그분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으세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의 고소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고소인의 주장이라거나 아니면은 여론이라던가 이제 이런 쪽으로밖에 확인되지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반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대상자가 역면한 상황에서 진상조사는 절대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고소인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러면 지금 이 피해 호소인은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이 고통의 크기를 감히 헤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저는 모든 것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자, 성추행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너무 우리나라는 부족하다. 피해자 중심주의 사회로 가야 되는데 너무 가해자 중심주의, 특히 가해자가 유명인이거나 가해자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오히려 피해자를 마녀 사냥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의당이 5대 우선 입법 과제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비동의 강간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강간죄의 구성 요건에 폭행과 협박이라는 기준밖에 없다 보니 수사와 기소 그리고 또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바꾸자고 하는 거고요. 제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런 특히 성범죄 관련 법률과 관련해서는 항상 유죄 추정이냐는 비아냥이 쏟아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의 기준을 폭행과 협박 같은 좁은 일의 위협력 행사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거고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피해자 중심주의하고 가해자 중심주의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다고 보세요?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들만 보더라도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하는 말은 일단 안 믿고 보고 피해자를 더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이런 관행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직 성인지 감수성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성추문이 계속해서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성추문 당하기 싫으면 아예 그냥 보좌진은 모두 다 남자로 바꿔야 된다, 뭐 동성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바로 펜스 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펜스 룰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력자들의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관용의 법 집행과 그리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 일어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이 변화를 만드는 길에 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람들은 이 펜스룰이나 뭐 이번 성추행 관련된 상황이 전개되는 방식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는 거를 막게 만들고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실질적 진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그 말을 진실이라고 먼저 전제를 깔고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 그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저는 그러한 발언들이 피해 호소인의 입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호소인의 입을 막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언의 권력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네. 피해 호소인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 발생과 해외 유입 양방향으로 지속이 되고 있죠. 특히 수도권과 광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40명대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데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독보적 존재인 전문가님 우리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네, 이게 정말 잡힐 듯 잡히지가 않고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이 코로나 너무 지독하다, 너무 힘이 세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요. 광주랑 전라남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 지난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교회 소모임을 금지한다고 했어요. 이거 늦었을까요? 적절할까요? 어떻게 볼까요? 네, 적절하다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에서의 이제 예배는 허용하되 이제 식사를 같이 하거나 네. 또 성경 모임을 하거나 혹은 이제 여름에는 이제 수련회를 보통 많이 가십니다. 그렇죠. 수련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별도 행사는 지금 하지 못하게 됐고 또 출입할 때는 QR코드를 반드시 찍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제안은 이제 한시적이고요. 이제 상황이 안정이 되고 교회에서 모임이 집단 감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절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좀 잘 지켜져서 교회에서 부터의 어떤 집단 감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막 불만이 있으시던데요.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그거야 어쩔 수 없죠.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교회에서 계속 연결고리를 타고 교회에서 교회로 계속 감염이 발생하니까 네. 한시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필요하고요.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그중에서도 마스크 쓰고 좀 떨어져 앉기, 2m 거리두기 여러 가지 이런 방식은 개인의 습관과 행동이 뿐만 아니고 네. 그 모임 자체에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관리 역량과 이런 협조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제 이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느 교회는 뭐 250명이 같이 참석했는데 한 명도 확진자가 의해서 전파가 안 된 아주 모범 사례도 있고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보편화돼서 더 이상 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될 때까지는 좀 지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교회 소모임 금지하는 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모두 협조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지금 더 문제가 이거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중증 환자하고 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 비중이 계속 늘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졌나 봐요. 사실은 지난번보다. 네네. 지금 특히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 경우가 한 12%, 13%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아시다시피 방역 당국이 정한 그 기준이 10%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감염 경로를 모른다는 뜻은 어디선가 전파가 계속 될 수 있고 방역이 체크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좀 줄어들고 있고요. 단지 그 광주와 전남 지역은 아직도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조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역량을 기울여서 감염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우리나라가 10% 밑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외국도 그런가요? 어떤가요? 외국은 더 높죠. 더 많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30%, 40%, 사실 40%, 30% 되면은 하루 환자가 몇천 명씩 생기면 감염 경로를 파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역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국은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확실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그래서 나오나요?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다른 얘기예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 간의 이동과 이 무역 등 여러 가지 필요해서 이동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해외에서의 유입은 이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들어온 유입 감염병의 관리는 결국 통로가 정해져 있어서 공항과 항만에서 일단 체크가 되고 그렇죠. 증상이 있으면 거기서 걸러지고요. 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무증상 감염자 부분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 기간 중에 대부분 발현하게 됩니다. 혹시나 네. 증상이 있는 분은. 네. 그럼 더 이상 추가적인 전파가 즉 지역사회 감염으로의 2차적인 전파가 없으면은 네. 관리는 통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문제가 없이 관리할 수 있다. 물론 그 자체도 없게 하려면 교육도 하지 말고 이동도 하지 말고 그냥 섬나라처럼 살아야죠.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더 큰 걱정이 이제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왜 네. 지금 현재 변종이 일단 생긴 겁니까? 바이러스가? 네, 생겼습니다. 그럼 왜 변종이 일어난 겁니까? 갑자기? 아니, 굳이 변이다란 말이 좀 용어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네네네. 겁니다. 변이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게 조금씩 변화합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고 생활에 배우면서 얼굴 표면도 변하고 네네. 이제 머리도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변이죠. 근데 그런 변이들이 좀 지나치게 바이러스의 사망률과 감염력에 영향을 줄 때는 이제 크게 큰 영향을 줄 때는 변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네. 지금 바이러스 변이는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가 좀 확인이 됐고요. 그렇게 많아요? 확률적으로 항상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변이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호흡기에 이제 세포에 딱 달라붙을 때 네. 탁 달라붙는 접착체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러면 도로 내쉴 때 도로 다 나가니까요. 딱 달라붙게 해주는 뭔가 매개체 같은 게 있나 보죠? 네, 그게 바이러스의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데 그 네. 돌기에 특정 성분이 있으면 접착처럼 딱 달라붙는 그런 식으로 변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변종 바이러스, 이제 변종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네. 그래서 그 변종 바이러스는 잘 달라붙으니까 감염이 더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의 초기 단계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서 감염력은 6배 정도 더 많이 증가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는 미주와 유럽 지역에서 초기 단계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전 세계로 다 퍼졌고 우리나라 역시 지금 최근 이태원발 감염 이후로 발생한 바이러스의 대다수는 이 변종 바이러스, 즉 유럽과 미주발에서 온 변종 바이러스라고 지금 확인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더 잘 달라붙는 형식으로 변종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달라붙는 형식 혹은 그러니까 감염이 더 잘 되는 거는 이해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그동안에 우리들에게 미쳤던 영향이나 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건가요? 네, 다행히도 증상 발현이나 사망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접촉 뭐 내지는
감염만 더 늘어나는군요. 감염력만. 그렇죠. 네, 뭐 감염 경로가 달라지거나 네. 혹은 사망률을 다르게 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감염력이 6배 이상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빨리 퍼지고 그렇죠. 방역 당국이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점은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지금 세계보건기구인가요? 그래서 네네. 바이러스의 그 전파 가능, 그 공기 전파 가능성, 에어로졸이라고 그러나요? 네. 지금 그거를 그동안 인정을 안 하다가 뭐 네. 비말만 얘기하다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보건당국은 근데 그렇게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막 이러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안타까운데요. 네. 사실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이라는 건 이제서라도 인정이 돼서 네. 예방과 관련된 수칙을 좀 변경하고 좀 더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건 다행이고요. 좀 유감스러운 거는 사실 이 공기 전파 가능성, 공기 감염 가능성하고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 과거 메르스 바이러스 때부터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거의 뭐 10년이 다 돼서 이제서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좀 왜 이렇게 좀 완고하게 입장을 갖고 있었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좀 구분해야 될 것이요. 저희가 이제 어디 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을 때 새로운 신약이 나왔다, 새로운 어떤 의료기기가 나왔다 그럴 때는 만에 하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아주 엄격하고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예방이잖아요.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더 필요한 조치를 더 최선의 조치를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예방에서는 그런 엄격한 기준보다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 하나만 있어도 예방의 가능성은 인정하고 폭넓게 하는 것이 사전 예방주의, 선제적 대응 조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흔히 임상에서 하는 의학적 그 판단 기준과 예방 조치 기준을 좀 분리해서 판단했으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네. 왜 이런 예방적인 그런 원칙들을 너무 의학적인 임상의학적인 기준에서 과학적 증거가 100% 다 나와야지만 인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완고하게 가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우리 보건당국이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원칙이 먼저고요. 세계보건기구가 이게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당국도 사실 그 부분을 좀 늦게 했고요. 아직도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예방에 관련된 것입니다. 네네. 하나의 가능성만 있어도 최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 수칙이 공기전파 가능성에 맞춰서 좀 빨리 수정되었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박능호 중대본 1차장이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 뭐 1, 2년 이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무슨 뭐 항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는 뭐 거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항체가 생겼던 완치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항체가 점점 줄어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좀 오해 소지도 있는 것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네. 감기 이제 계절용 독감에 대해서 항체 주사 맞으시잖아요. 네. 백신이죠. 네. 그 백신의 효과가 3개월에서 6개월밖에 가지 않습니다. 원래 없어지는 거군요. 그것도 참. 네. 그래서 생각하니까. 매년 맞으시잖아요. 한 번 맞으면 뭐 몇 년씩 간염 바이러스처럼 평생 동안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네요, 진짜. 이 계절용 독감처럼 바이러스가 항체 지속률이 3개월에서 6개월이다. 그리고 맞았다고 해서 100% 다 생기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것도 항체 형성률이 보통 많으면 한 60%, 적으면 그것도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이유는 맞으면 일부라도 예방이 되고요. 혹시 예방이 되지 않더라도 감기가 걸렸다 하더라도 굉장히 경미하게 지납니다. 그래서 항체를 백신을 계절용 독감 맞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같을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맞아도 오래가지 않을 거다. 그러나 설사 또 예방접종 형성도 좀 늦을 거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독감 바이러스처럼 독감 백신처럼 효과는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제 매년 맞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네. 사실 그보다 근본적으로 바이러스 종식을 시키면 계절용 독감 같이 안 되고 백신을 매년 안 맞아도 되겠죠.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계절용 바이러스 인플루엔자처럼 토착화되는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계절용 바이러스 독감처럼 그렇게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또 독감 백신은 뭐 당연히 그러려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코로나도 뭐 비슷한 방향이나 비슷한 형태라고 보는 게 맞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 거고 백신 개발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건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얘기가 그런가 봐요. 네. 렘데시비르라고 이제 치료제를 우리가 이제 임상 시험 시작을 했습니다. 네. 결과 부분은 미국에서 초기에 나온 결과랑 거의 유사합니다. 미국에서 초기 결과도 중환자에서만 치료 효과가 있다. 네. 그리고 중환자 중에서도 실제 그 입원 기간을 30% 이상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네. 전체 100%가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정도 효과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분도 같은 방식으로 중환자 부분을 위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27분 중에서도 한 9분 정도가 치료가 호전이 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약 30%에서 40%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대체 유사한 결과이고요. 그러네요.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은 규모로 연구가 돼서 결과가 축적이 되면 렘데시비르가 보편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100명의 환자 중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치료받는 부분은 10명에 5명 미만입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렘데시비르 약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네, 다 경미하게 앓고 나니까 해열제 주사나 해열제 약 드시고 그렇게 치료 다 회복되시는 거고요. 치료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5명에서 그 중환자에 해당이 되고 또 그분들에게도 지금 한 30% 40% 효과가 있는 거니까 매우 주목할 만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비싸던데요. 네. 예, 좀 초기 신약이고 여러 가지로서 좀 굉장히 비싸고요. 네. 이 부분은 국제적인 그런 공조하고 또 협력과 또 정부의 보조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정 부분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라서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슬기로운 휴가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도 뭐 최근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수욕장 가도 좋겠느냐, 또 수영장 가면 어떠냐, 마스크 쓰고 들어가라 어떠냐. 그러던데요. 네, 그게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특히 뭐 해가 비치는 그런 자연에 있는 공간에서 덥고 그러는데 굳이 마스크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해외는 괜찮습니까? 네, 결국 수영장이든 해수욕장이든 야외에서 문제되는 거는 그 자체가 아니고 거기까지 가는 교통 이동 수단에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것과 또 거기에서 모여서 식사도 하게 되고 같이 숙식도 해야 돼서 모여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전파가 되면 해당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과 전파를 옮긴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렇군요. 어디든 식당이든 숙소든 모임하는 곳에서 마스크 쓰고 개인 손위생하고 좀 적절히 거리두기 한다면 그 어떤 곳도 잘 관리가 될 수 있고 통제 가능하다. 그게 바로 슬기로운 방역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네, FM 94.1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듣고 있다 말씀 꼭 해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 인증샷 이벤트 진행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청취 인증샷을 사진 첨부 100원의 유료 문자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롤케이크, 유기농 베이커리 세트 그리고 푸짐한 다른 선물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알아보는 음식 이야기. 이번 주에 꼭 한번 먹고 싶은 그리고 꼭 한번 먹어야 할 음식 가이드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호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이야기가 좀 불쾌하다면서요. 아니 이게요 맛있는 음식이라는 코너명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뉴스 탐구 생활이다 보니까 뉴스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또 맛없는 얘기를 갖고 나왔네요. 맛없는 건 둘째치고 너무 불쾌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한 유명 고깃집에서 상한 고기를 술로 빨아서 적발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사실은 저는 상상도 못한 얘기였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정말 이렇게 창의적으로 머리를 써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그러게 저도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놀라셨겠지만은 상한 고기를 소주로 씻어 쓴다라는 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저희가 이 뉴스를 듣다 보면은 종종 이런 류의 뉴스들이 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욕심을 좀 많이 부리는 것 같고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근데 이제 음식점에 가면 사실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반찬 같은 거가 내가 너무 욕심껏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 버리려면 아깝겠다 미안하다 속으로 이제 먹는 입장에서 네네네. 그런 건 있어요. 뭐 김치라든가 밑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이게 또 맛있기라도 하면 이거 이렇게 팔아서 남겠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내가 가져와서 먹다가 남기면은 아유 좀 맛있게 보여서 가져왔는데 안 맛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메인 디시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고기를 먹으러 그 집에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메인 디시를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소주에 빨아서 써서 다시 양념해서 다시 포장해서 손님들한테 마치 새 것처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뭐 대부분의 분들이 들으셨겠지만은 혹시라도 조금 소식이 늦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 해당 음식점에서 1년 2개월 동안 근무했던 직원이 제보를 한 거예요. 경기도 양주에 있는 이 이름 얘기하기도 민망합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있겠지만요. 네. 유명 갈비 체인점에서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고기를 소주로 씻어서 판매한 것이 이 제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판매해야 되는 기한을 넘긴 고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상한 고기를 소주에 씻어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했다라는 것이죠. 상한 고기를 소주에 씻으면 괜찮아지나요? 이게? 배 안 아픕니까? 안 괜찮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차차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전 매장 직영이다 보니까 네. 그 매장을 담당한 직원이 본인의 인사고과를 생각해서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사장이 몰랐을까요? 그거는 뭐 알 수 없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뭐 계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네. 과태료 정도로 끝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또 말도 안 인터넷에서는 30만 원 난리죠. 뭐 과태료 30만 얘기 나오던데 난 도대체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이 정말 다 능지처참해야 된다고. 그럼요. 너무 사람들, 심한 말이긴 하지만. 네, 아니요. 뭐 틀린 말은 처벌을 아닙니다. 강하게 해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능지처참이란 말을 잘못했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먹을 거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뭐 노약자부터 어린이까지 먹을 수 있는 또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양념갈비다 양념갈비란 말이에요. 보니까 저는 갈비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상한 고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게에서 특정 고기를 취급한다 했을 때 신선한 고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신선한 맛을 선보이고 싶어서 생고기로 판매를 하겠죠. 하지만은 유통기한이 일주일 안에 처리해야 된다라는 빨리 팔아야 되는 고기가 있을 경우에는 양념에 재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굉장히 효율적인 접근이죠. 하지만은 이제 상한 고기를 판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주가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 있죠. 소주가 왜 이렇게 기능이 좋습니까? 잡내를 제거할 수도 있고. 소주의 단맛이 강하고요. 예, 합성 감미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맛이 강하고 알코올 향이 강한 술이기 때문에 주로 얘기하는 표현이 이거죠. 민간에서 네, 소독용으로도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잡냄새를 숨기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주로 씻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이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좋은 게요. 보세요. 오래돼서 끈적해진 고기를 소주에 세척을 해서 잡냄새를 제거해서 새 양념에 버무린 다음에 맛이 간 고기들을 칼집이 없어질 정도로 이제 물렁물렁해지면 혹시라도 예민한 사람들이 알아차릴까봐 아주 숯불에 빠르게 바짝 구워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머 이렇게 서비스로 고기까지 구워주시네 너무 감사해요. 이 가격에 이러면서 행복하게 먹었었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막 냄새나 맛이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곧바로 문제없는 고기를 바꿔주고 탈이 났다는 손님이 나오면 빠르게 병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없앴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게 일단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문제는 그제서야 뭐 사후 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예민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류의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고기의 선도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뭐 빛깔도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냄새도 맡아야 되는 건데 이미 양념으로 색을 바꾼 상태에서 숯불에 바삭하게 구워서 우리는 또 훈연향이라고도 좋아하잖아요. 불냄새 난다고. 사실 불냄새 나는 거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이제 숯불집을 찾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냄새의 색깔을 다 덮어버리니까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름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따뜻한 물로 고기를 해동한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습니까? 절대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물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뭐라고 해야 될까 해동하는 경우에는 냉수에서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저희가 세균들을 항상 걱정을 하잖아요. 네네. 이게 4도부터 60도 사이의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균이요? 네. 그래서 온수에서 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세균 증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에서는 절대 진행하지 않는 편이고요. 가장 뭐 집이든 가게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냉장고에서 시간을 두고 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따뜻한 물에서 해동을 하면 네. 그다음에 구우면 안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고기의 세균을 살균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세균 증식과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소들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게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픈 주방이라고 하죠. 이제 열려 있는 곳을 이제 보시면은 하염없이 수돗물을 틀어놓는 경우를 맞아요. 볼 수도 있어요. 좀 물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니요, 저도 물이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장고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네. 빨리 해동할 거면 냉수를 틀어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해동을 시키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세균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냉장 해동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만은 급하게 마지못해서 해야 된다라는 경우에 따뜻한 물에서 해동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해동하신 거는 그날 쓰시고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냉장고나 냉동으로 넣으시면은 이렇게 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냉장 해동과 냉수 해동을 근데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음식점이 모범 음식점이 됐을까요? 이것도 문제였죠. 2007년부터 매년 양주시가 선정한 모범 음식점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그 모범 음식점을 만들어준 사람들도 그곳 가서 먹었을 것 같은데 그냥 아유 그렇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요. 한 번 모범 음식점에 선정이 된다면 2년 동안 지자체 위생 검사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거에서 다시 한번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네, 시간이 없는데요. 네. 한 20초 안에 변질된 고기 구분법만 살짝 알려주세요. 사실 양념이면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양념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가게에서 도덕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생고기 같은 경우에는 회색이나 붉은빛이 도는 것이 이제 육안으로 확인이 될 것이고 냄새 이상하면 일단은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회색 먹으면 안 되고 붉은빛 돌아도 먹으면 안 되고 푸른빛. 네. 그리고 냄새가 이상하면 먹으면 안 되고. 네, 냄새 약간 의심이 된다 하면은 약간 밀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동했을 때 색이 하얘면 안 되고 표면이 끈적거리면 안 되고. 그거는 이미 표면이 끈적하면 손도 대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듣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반응을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호 작가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저희가 당첨자 발표는 내일 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